자, 이제 2020년의 1, 2회 문제는 같이 볼 텐데요. 먼저 3번 문제 볼까요? 사회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죠. 기억, 니은, 디귿, 늘 중에 선택하는 거. 기억은 탐색 기술 설명적 조사는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구별되는 거 맞고요. 패널 조사와 동년배 집단 조사는 동일 대상인에 대한 반복 측정이 아니고 패널 조사만 동일 대상이고 코호트 조사, 동년배 대상이라고 하는 코호트 조사는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2차 자료 분석은 비관여적.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게 이제 뭔가 조사자가 개입하는 거죠. 1차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비관여는 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긁어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다. 4번 문제 볼까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이 뭔가. 자, 가설 중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실제 지금 현상에서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뭐 1번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것이다. 조작적 정의를 해야죠. 그렇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치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3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모든 행위는 비용과 보상에 결정된다. 모든 행위가 뭔데요? 어떤 행위? 이런 게 이제 범위가 규정이 안 되면 검증이 안 됩니다. 4번이 가능하죠? 노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을 것이다. 노동 참여율과 출산율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9번으로 가보죠.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조사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조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체계적 표집을 통해서 고정 응답자, 응답 집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의 진로와 경로를 노동시청 이동사항을 조사했다. 응답 집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들은 패널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연구 유형에 관해서 잘못된 설명. 순수 연구는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평가 연구는 뭔가를 평가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탐색적 연구는 선행 연구가 빈약해서 조사 문제를 잘 모를 때 뭔가 연구해야 될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다. 기술적 연구는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예측을 위한 연구겠죠.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연구죠. 기술적 연구가 지금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11번도 간단하게 볼게요. 면접원을 활용하는 조사 중에 서로 다른 면접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조사원에 의한 바이어스. 제일 뭐가 심할까요? 면접원이 비구조화된, 즉 비구조화된 면접, 특히 심층 면접으로 가면 갈수록 면접원이 개입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면접원에 의한 바이어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조사원, 면접원이라고 하는 정량 조사를 그냥 시키는 그런 면접원이 안 하고 연구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2번을 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계를 통한 관찰 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최근에 아주 간혹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뭐 요때만 잠깐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관찰법 중에서는 단순히 이제 어떤 행동을 관찰하는 것보다도 뭐 동공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관찰 많이 하거든요. 눈동자 크기, 동공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퓨필로미터라는 기계로 관찰을 한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을 볼까요? 질문지 형식 중에서도 이것도 이제 이때만 좀 새롭게 나온 문항인데 간접 질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간접 질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비위장 조사에서 사용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위장 조사에서 헷갈려요. 위장하기 위해서, 조사 목적을 위장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묻고 싶은 것은 야, 너 지금 이거 의견이 어때? 이거지만 이 사람의 저 속안에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뭐 투사법을 할 때 또 뭐 이 중에서 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라든지 뭐 토의에서 뭐 문장을 완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 질문으로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근데 컨틴전시법은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관계를 분석하는 그러한 문항이라고 하니까 투사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하는 형식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 질문법이라고 보면 돼요. 20번으로 가보죠. 다음 사례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타당도 저해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어요. 2008년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했대요. 자, 2008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범죄율이라는 것이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 경찰이 순찰 활동을 크게 강화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2009년도에 순찰을 강화했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에 범죄율이 떨어졌대요.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수준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급속히 떨어져서 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경찰의 순찰이 굉장히 범죄를 하락에 기여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자, 성숙 효과일까요? 성숙 효과는 조사 대상이 자연적으로 변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뭐 조사 대상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바로 통계적 회귀에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경제위기가 극심해서 그때 범죄율이 급격히 올라간 거잖아요. 일시적인 현상인 거죠. 그렇다면 경찰이 순찰을 강화해서 이게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놔뒀어도 원래 범죄율의 평균으로 회귀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통계적 회귀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23번을 볼까요? 다음 중 분석 단위가 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23번은 64세 이상 노인층에서 외부 65세 이상, 외부 활동 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다. 자, 무엇을 분석 대상으로 했나요? 첫 번째는 성별입니다. 두 번째는 X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A지역이 B지역보다 높다.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다 다른 거 아니야? 그죠? 3번은 A기업 회장이 B기업 회장에 비해서 성격이 훨씬 더 이기적이다. 이거는 개인이죠. 4번은 선진국 근로자들과 후진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국가별로 비교했더니 선진국이 더 높았다. 얘는 비교 단위가 국가입니다. 자, 하나, 둘, 세 개는 뭔가요? 어떤 집단이에요. 하지만 3번만은 개개인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분석 단위가 다른 것은 3번입니다. 26번으로 가볼까요? 개인의 특성에서 집단이나 사회의 성격을 규정. 그래서 지금 A기업 회장이 더 이기적이었는데 A기업이 더 뭔가 이기적인 집단이다.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바로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28번으로 가보죠. 사후 실험 설계. 이미 사전 실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후 실험을 할 때 문제점은 뭔가요?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순수 실험 설계에 비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 사후 실험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29번은 설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 역시 잘못된 3번만 볼게요. 자기기입식 설문. 내가 그냥 야 갖고 와 내가 해줄게. 통제가 더 잘하기 어렵죠. 그래서 면접 설문보다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자기한테 주면 보다가 모르겠어. 무응답 그냥 넘어가. 통제가 쉽지 않아요. 자, 조사공무원 2에는 32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맨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더 확보하기가 어렵나요? 타당도와 신뢰도 중에. 타당도는 제대로 우리가 도구를 만들어야 돼요. 측정을 제대로. 그렇다면 그 측정 도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문지 작성이 훨씬 더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뢰도는 철저한 관리 감독에 의하면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커요. 그래서 타당도가 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34번도 볼까요? 표본 크기는 어때야 되나요? 표본 크기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는데 시간과 비용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없으면 당연히 더 적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막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표본도 증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별로 일정량 이상의, 일정 크기 이상의 표본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표본의 크기는 당연히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 이질적이면 이질적인 요소 다 포함해서 표본의 크기도 커져야 돼요. 그렇죠? 네, 뭐 분석 변수의 범주가 퍼져 있으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표본도 많이 뽑아야 됩니다. 36번 간단히 볼까요? 조작적 정의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 빈곤. 빈곤이라는 것을 개념인데 얘를 어떻게 현실에서 측정할 것이냐. 물질적 결핍 상태, 이거는 개념적 정의죠. 그렇다면 현실에서 뭐 연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들 뭐 이런 것들로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겠죠. 38번을 보죠. 중앙값, 순위상관계수, 순위상관관계, 비모스 통계 검증. 주로 무슨 척도인가요? 서열이죠. 순위니까. 그렇죠? 서열 척도겠죠. 42번. 어떤 커피 매장에서 커피 매장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제품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무슨 조사를 한 건가요? 자기가 편한 대로 조사한 편의 표본 추출이었죠. 44번도 같이 봐요. 개념은 어때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의가 정확해야 된다. 가치 중립적이다. 경험적 증거들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개념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자, 사실
개념의 구성 요소로 가치 중립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과학적 연구를 할 때 가치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개념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1, 2, 3, 4 다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개념의 구성 요소. 가치 중립성이라는 것은 연구자의 태도, 연구자에서 이제 추구해야 될 성질인 거지 개념의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47번 보죠. 연구자가 확률 표본을 사용할 것인지 비확률 표본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이 아닌 것은 확률 표본을 사용하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조건상 안 될 수도 있고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 목적이 정말 대표성을 막 추구하는 거인지 아니면 그냥 대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만 집단을 깊이 조사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죠. 비용의 가치, 비용을 그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그런데 모집단이 얼마인가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모집단이 작다고 해서 확률 표본을 뽑아야 되고 크다고 해서 비확률을 뽑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허용되는 오차의 크기 이런 것들로 확률인지 비확률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51번을 보죠. 크론바 알파 계수. 우리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크론바 알파 계수는 0과 1 사이로 나누게 되고요. 각각의 유사한 개념을 묻는 다수의 항목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크론바 알파 계수가 계산이 돼요. 자, 그렇다면 크론바 알파 계수는 표준화된 알파인데 값의 범위는 -1에서 1이 아니라 0에서 1까지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바람직하다는 뜻이죠. 문항간 평균 상관계수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다, 측정하는 것이다. 증가할수록 값이 커지고 문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사실 값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54번 일반적인 표본 추출 과정. 너무 시험 문제 자주 나와서 그냥 눈에 익숙하게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은 뭘까요? 바로 모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자, 모집단 다음에 항상 우리가 고민할 것이 모집단 자체가 표본 프레임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항상 그렇다면 표본은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가 표본 프레임을 결정해야 됩니다. 임을 결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 내가 표본을 체계적 추출을 할 것인가, 단순 무작위를 할 것인가 방법을 결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표본의 크기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표본을 뽑게 되는 마지막으로 표본 추출. 이러한 단계로 표본 추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58번을 볼까요? 측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측정은 어떤 현실에서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고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관찰값이 변수 하나가 있으면 관찰값이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동시에 두 가지 속성을 지니지 않고 하나의 변수는 하나의 값을 관찰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론과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고 경험적으로 관찰한 것을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반대입니다. 60번 볼까요? 측정 항목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합의 상관관계 평균 뭐예요? 이거 내적 일관성. 그래서 크론바 알파 계수로 나온다고 했죠. 자, 사회통계의 첫 번째 61번부터 문제를 보죠. 다음 표는 완전 확률의 계획법의 분산 분석표에서 자유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복수가 일정하다고 하면 처리와 반복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처리와 오차의 합이 전체 자유도예요. 전체 자유도는 지금 47이라고 돼 있는데 47은 언제나 n-1 전체는. 그러면 나는 지금 48개의 자료가 있는 셈이고요. 오차는 42, 그 다음에 처리가 가로예요. 자, 두 개 맞으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5인가요? 5?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처리의 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처리는 지금 6개를 했고 전체 자료 48개니까 6개의 처리 그리고 반복은 6, 8에 48, 8번씩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63번 볼까요? 63번 문제가 좀 애매모호한 문제인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모평균으로부터 0.5 시그마 이상 떨어져 있을 확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평균이고 0.5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내가 아니라 그만큼 더 떨어져 있을 확률입니다. 0.5 시그마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5 시그마만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확률이 0.3174였대요. 요 양쪽의 확률이 0.3174. 그렇다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0.5 시그마 이내에 있을 이 확률을 계산해 보니 어디서 많이 보던 확률이에요. 0.68 지금 0.68 정도가 되는데 0.6826 정도가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확률이죠. 우리가 표준정규분포에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안에 들어갈 확률이 약 68%다. 그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평균 마이너스 그 시그마의 값이 무엇이냐. 여기서의 시그마는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마이너스 정규 분포로 갔을 때 얘가 제로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1, Z로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범위 내에 있는 그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값을 이제 약 2, 여기에 있는 시그마를 약 2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는 표본의 크기가 4배로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정확도가 더 넓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표준 편차 값은 줄어들겠죠. 더 줄어들고 지금 우리가 이 범위, 그러니까 실내 구간으로 표현하면 4배 늘어났으면 표준 편차는 루트 4. 이만큼 더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표준 편차 값은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범위라고 보면 돼요. 어느 시그마를 이제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처음에 1이었던 애가 2배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를 했을 때 해당하는 확률이 실내 구간으로 따지자면 여기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 평균이 제로고 Z로 바꿀 때 그러면 여기가 대략 95% 정도 됐었죠. 물론 정확히는 95%는 아니지만 95% 정도 됐었고요. 지금 이보다 클 확률이 0.228 0.0228이죠. 0.0228. 여기도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가 0.0228이 돼요. 그래서 95% 실내 구간 95%에 해당하는 범위,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표본을 더 크게 뽑으면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표본을 4배 뽑았으면 2배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왜냐하면 우리가 표본의 크기와 표준 오차는 반비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표준 오차가 그만큼 더 줄어드는, 그러니까 지금은 실내 구간이 더 넓어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실내 구간이 넓어졌다는 개념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넓어졌는데, 기존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으면 지금은 2배로 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넓어져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값보다 더 멀리 떨어질 확률, 그 확률은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한 거와 똑같은, 지금 양쪽에 이 확률을 더했더니 0.3174가 됐는데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테고, 표본을 4배 뽑아서 이 범위가 2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 오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루트 n만큼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배가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만큼 늘어났구나. 그러면 양쪽 꼬리의 확률은 각각 0.228, 0.228을 더한 0.0456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7번으로 가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가설이 있는데 50이냐 50보다 작냐 좌측 검정이네요. 크기가 100인 이미 표본을 뽑았는데 표본 평균이 49.02가 나왔어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5라면 유의 확률은 얼마인가? 유의 확률이 뭘까요? P값이죠. P값을 구하려면 Z값을 구해야 되는데 Z값은 표본 평균이 49.02, 모평균이 50, 규모화수를 주장하죠. 루트 100개를 뽑았고 그중에 표준 편차 5 이렇게 돼서 Z값이 1.96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96이. 자, 마이너스 1.96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유의 확률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 지금은 좌측 검정이기 때문에 왼쪽에 마이너스 1.96이라는 것보다 작은 이것이 P값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죠? 그래서 0.025. 지금 우연히 이제 마이너스 1.96에 맞도록 그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96보다 작은 0.025가 바로 P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보죠. 중회기 분석의 회기 개수에 대한 검정 결과가 지금 나왔어요. 절편, 그다음에
결정계수는 0.891이라고 나왔고요. 절편, 그 다음에 두 개의 기울기, 헤드와 내기라는 두 개의 기울기가 있죠. 설명 변수는 헤드와 내기다. 맞아요. 회귀계수 중 통계의 유의성이 없는 변수는 무엇인가? 우리가 P값을 보면 된다 그랬죠?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아야 유의하다. 규모가설이 기각이에요. 규모가설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규모가설이 뭔데요? 베타, 기울기는 제로다. 이것이 기각됐다는 겁니다. 규모가설이 기각돼야지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P값이 작은 것은 절편과 내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편, 알파 이꼴 제로라는 것도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넥, 베타, 넥, 이것도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헤드에 대한 것은 기각이 안 되죠. P값이 0.161이 되니까. 그래서 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변수는 헤드다라고 해야 되겠죠. 위 중회기 모형은 자료 전체 3포 중에서 약 89.1%, 결정계수 값이 89.1%니까 설명하고 있고요. 회귀방정식에서 다른 요인을 고정시키고 내기 한 단위 증가한다면 내에 대해서 회귀계수 19.112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회귀계수에 대한 값이 바로 기울기가 그런 의미잖아요. 다른 건 다 고정인데 내기 하나 증가하면 19.112만큼 종속 변수가 증가한다라는 뜻이고, 당연히 헤드는 4.458만큼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72번으로 가보죠. 화장터 건립 후보지로 거론된 세 지역의 여론을 비교하기 위해 500명, 450명, 400명을 이미 추출해서 건립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해서 분할표를 작성했다. 검정 통계량의 값이 7.55가 나왔대요. 그러면 세 지역의 여론이 똑같은가 그렇지 않은가 비율의 차이를 보는 거니까 바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해야 돼요. 카이제곱 적합성 검정을 해야겠죠. 유의수준 5%에서 우측 검정해야 됩니다. 인객값과 검정 결과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세 지역이니까 우리가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에서 세 지역 바로 K-1 그리고 우측 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에서 기대치와 관측치 제곱을 기대치로 나누는데 이 차이가 많이 나야지만 규모가설이 기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측 검정입니다. 적합도 검정에서 모두 다 차이 검정은 전부 우측 검정이에요. 그래서 임계치는 자유도가 지금 2인 상황이죠. 집단이 3이니까 그렇죠? 자유도가 2고 우측이 0.05인 임계치는 5.99가 되죠. 5.99고 임계치가 5.99인데 이게 카이제곱 임계치인데 P값 검정 통계량 뭐가 나왔냐면 7.55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7.55가 됐어요. 따라서 기각해야 되죠. H0는 원래 뭔가요? 세 지역이 다 모비율이 동일하다라는 건데 그것이 기각되기 때문에 찬성률에 차이가 있다라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75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중 이항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항분포에서는 N과 P면 알면 되는데 그 P, 이 P라는 것이 1회 성공의 성공 확률이거든요. P가 2분의 1일 때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P가 2분의 1일 때 외도가 양수가 아니라 외도는 제로가 되겠죠. 80번으로 가보죠. 단순회기 모형에서 단순회기 모형이에요. 회귀직선을 이제 B0, B1이라고 하고요. 베타0, 베타1을 추정하는 이제 지금 보면 추정량 B1은 평균이 베타1이고 분산이 이제 주어지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볼게요. 지금 보면 B1 마이너스 베타1 물론 대부분 베타1은 규모가설에서 제로로 놓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오차가 들어가는데 지금 표준오차가 루트 SX, X분의 MSE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식이 어쨌든 이제 표준오차를 표에서는 이게 통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뭐 S 베타 헷 뭐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그럼 S B1이네요. 지금은 B1의 표준오차가 전체로 주어졌는데 어쨌든 모양 자체가 표준오차분의 추정량 마이너스 베타1 보통 제로로 하고요. 그래서 T통계량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F분포가 아니라 T분포를 따르는 그러한 식이에요. F분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F분포는 MS2분의 MSR이라는 표본분산분의 표본분산.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얘는 여기서 충분히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F분포는 음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T분포로 바꾸는 식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85번을 가보죠. 초기화 분포와 이항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 초기화 분포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항 분포와 모든 것이 똑같아요. 베르누이 시행을 하고 성공과 실패가 나오는데 초기화 분포는 독립 시행이 아니에요. 이항 분포는 독립 시행인데 초기화 분포는 매번 시행마다 확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을 얘기할 때 똑같은 상황에서 복원 추출이면 이항 분포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비복원이면 그것을 초기화 분포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머니에 빨간 공 3개, 흰 공 7개가 들어있으면 보고 색깔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뽑고 그거를 반복하는 게 복원 추출인데 그게 이항 분포죠. 그렇다면 매번 빨간 공이 3개였나요? 10분의 3이에요. 나올 확률이. 그러나 초기화 분포에서는 앞에서 빨간 공이 나갔든지 혹은 흰 공이 나갔던지에 따라서 뒤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달라져. 비복원하니까. 그래서 초기화 분포와 이항 분포의 설명으로 틀린 것, 초기화 분포는 유한 모집단으로부터 복원 추출을 전제로 한다가 아니라 비복원 추출을 전제로 하고요. 그러나 초기화를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한 모집단의 경우, 모집단이 되게 커지면 모집단 수가 크면 두 개가 확률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인구 중에 몇 명을 뽑을 때 사실은 비복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복원 추출, 이항 분포로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 모집단이 많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모집단이 좀 적을 때는 확률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유한 모집단에서 비복원을 할 때 초기화로 설명할 때가 있다라는 거. 87번은 독립변수가 K개인 중액이 모형에서 회귀계수 벡터의 분산 공분산 행렬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X1부터 XK까지. 그다음에 여기도 X1부터 XK까지 있다면 분산 공분산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자, 대각선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분산입니다. 지금 분산들을 보면 1, 이것이 결국 시그마1의 제곱이죠.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대각선은 분산이고 대각선이 아닌 것들은 공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 행렬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쭉 분산들을 쫙 이제 나열한 것이고 여기서는 X는 이제 가로 세로 곱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산들을 쭉 나열하면 된다 해서 1번이 맞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있구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90번을 좀 보죠. 명중률 75%인 사수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2번을 쏠 수 있고 그 외의 눈이 나오면 3번을 쏠 수 있대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목표물을 쏠 때 오직 또 한 번만 명중할 확률이래요. 이런 확률을 구하네. 그죠? 자, 일단 명중이냐 명중이 아니냐는 이항 분포예요. 이항 분포부터 생각해보죠. 한 번 목표물을 쏠 때 오직 한 번만 명중할 확률인데 1이나 2의 눈이 나오면 주사위가 2번을 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한 번을 명중할 수 있고요. 명중할 확률 75%, 한 번만. 그 다음에 실패할 확률 25%, 그것도 한 번. 그렇죠? 이 확률이 있고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그 외의 눈이 나오면 3번을 쏜대요. 3번 중에도 역시 한 번만 명중하래요. 그렇죠? 어쨌든 한 번만 명중할 확률이니까. 그러면 0.75 한 번, 이번에는 실패할 확률이 2번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주사위 1이나 2가 나와야 되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나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 나머지 눈은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남이 풀어놓은 거 보면 되게 쉽지만 본인이 이제 딱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사실 좀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제 94번을 보면서 이제 보기로 해요. 네. 다음 두 모집단에 대해서 서로 독립인 표본을 추출하여 얻은 결과인데 공분산을 구하라. 공통분산을 구하라. 푸드 베리언스는 사실은 이 식을 외우는 거를 알아야 되나 싶긴 한데 가중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분산에 대한 가중 평균을 구합니다. 표본 평균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유도 S1의 제곱 N2-1의 S2의 제곱 그 다음에 섞어서 N1 N2-2 각각 하나씩 빠지는 이렇게 공통분산 계산하는 식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볼 문제는 98번 볼까요? 다음 중 분산 분석표에 나타나지 않는 것. 분산 분석표? 회귀 분석에서도 분산 분석에서도 분산 분석표 구할 수 있는데 제곱합 나오나요? 네. 자유도 나오죠? F값 구할 수 있죠? 표준 편차는 안 나와요. 그렇죠? 분산 분석표니까 분산만 나와요. 그죠? 분산과 자유도를 제곱합과 자유도 평균 제곱합 그게 분산이에요. 평균 제곱합을 구해서 F 검정을 통해 차이가 있나 뭐 규모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게 분산 분석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기출문제 2020년 3회 기출문제 남겨놓고 있어요. 조금 쉬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